수험생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죠.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점수를 맞아서 합격의 영광을 얻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내년을 기약해야 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3회 학계론 해설 강의는 어떤 거창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가장 효율적인 공부로서 몇 점 정도, 그러니까 65점, 70점은 넘겨야죠. 그 정도로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것을 한번 스스로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33회 학계론 시험 문제는 31회보다는 좀 쉬웠죠. 31회보다는 좀 쉬웠는데 32회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31회와 32회의 중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맞는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28개를 맞으면 합격이 안정권이잖아요. 28개를 맞으면 이제 70점이 되는데, 이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28개를 맞추는 것은 31회나 32회나 33회나 난이도가 같았다는 거죠. 28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모두공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면 28개는 우리 수험생들이 맞을 수 있었던 시험이다. 31회나 32회나 33회나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같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 또는 문제의 접근 또는 공부 방법, 내년 34회를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점검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죠.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난이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이냐 정착물이 아니냐는 거죠. 국어, 단연생 생물, 가식 증인 수목, 교량, 담장이죠. 이 가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식. 임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죠. 임시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1번의 문제는 난이도가 좀 낮았죠.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이죠.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죠.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토지는 물리적 이치가 고정되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부동성이라 그러죠. 물리적 이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되는 겁니다. 맞죠?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됐다. 물리적 이치가 고정되어 있다. 부동성인 거고. 2번,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토지는 소비재이자 동시에 생산 요소로서 생산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3번,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자 봅시다.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이거 틀린 거죠. 토지는 개별적으로 용도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부족해요. 그러면 다른 것을 주거 지역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죠. 이거 틀린 거죠. 4번. 토지의 부증성이죠. 생산이 안 되는 거죠. 토지의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쪽에 봅시다. 토지는 전체적으로는 늘어날 수가 없죠. 그게 부증성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특정 용도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3번.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용도는 토지에 대해서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4번.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한다. 영속성,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 측면에서는 감가가 안 돼요.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감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얘는 감가가 안 되지만 얘의 관점에서는 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풀 때까지 여러분이 수험생들이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용어죠. 틀린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매년 나오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한, 도시개발 사업의 전 토지의 이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토지의 이제 환지라고 그러죠. 환지 개념이죠. 하나, 2번.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토지는 뭐예요? 법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사면은 법적으로는 되지만 사용 실익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법지. 고압송선 아래 토지를 선하지, 고압선 아래에 달해서 선하지. 선하지는 강가가 되니까 이런 거 선하지 강가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4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를 뭐라 그래요? 빈지라 그러죠. 이거 빈지. 오케이. 빈지라 그럽니다. 그럼 포락지는 뭐예요?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걸 포락지라 그러죠. 오케이. 수면 아래로 들어간 걸 포락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채비지라 그러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로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죠. 그러면 이 소요된 비용과 관련된 것을 채비지라 그러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경비에 충당하게, 오케이? 비용에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 채비지라 그래요. 비용에 대체하는 거. 그다음 공공용지를 뭐라 그래? 공공용지를 우리가 채비지를 않았으면 공공용지는 이제 보류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뭐 또 해야 되느냐? 환지의 개념을 보면서 그러면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것을 이제 환지라 그랬을 때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비용에 대체하기 위해서 채비지, 공공용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을 보류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3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4번 문제 봅시다.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신규 주택은 정상 재고,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거예요. 기존 주택 시장이 아니라 신규 주택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신규 주택은 그럼 빨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건설회사가 하는 거예요. 신규주택 공급은 이제 건설회사가 하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잖아요. 주택 가격의 하락이 기대된다. 이거 이따 퀘스천 마크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주택 건설업체 수가 감소해요. 즉 공급을 하는 이 주택 건설회사 수가 감소하게 되면 이건 공급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은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생산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은 이건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축소되니까 당연히 공급이 감소되는 겁니다. 주택 건설 기술 개발에 따라 원가 절감. 오케이. 원가가 낮아지면 공급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게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야 되죠.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면 이제 아니죠. 맞죠?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야 되는데 봐봅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디귿이 들어가면 틀리죠. 디귿이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디귿과 미음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니까 얘가 틀려요. 그러면 얘를 이제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두 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정답의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주택 가격이 하락이 기대되면 떨어질 것 같으면 주택을 막 지금 빨리 팔려고 내놓죠. 하락이 기대되면. 주택 가격 내려갈 거야? 그럼 지금 막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주택 가격 하락이 기대가 되면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신규 주택 시장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전제 조건이 신규 주택 시장이에요. 그러면 신규 주택은 건설회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의 공급은, 신규 주택의 공급은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그래요. 그럼 건설회사 이윤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하락이 기대되면 공급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주택 시장을 그냥 신규라 그러지 않고 포괄적인 주택 시장이라 그랬으면 기억이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신규 주택이라 했기 때문에 2번보다는 4번이 훨씬 더 답으로서 타당하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신규 주택은 건설회사가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야근을 해서 공장을 돌린다고 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신규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될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면 건설회사 이윤이 적게 되기 때문에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이중정답 해줄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4번을 답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 관점에서. 왜? 여기서 신규 주택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케이? 5번 문제 봅니다.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입니다. 오피스텔의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3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대체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대체제입니다.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자의 소득, 아파트 가격이 각각 5% 상승했습니다.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입니다.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 1%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고자 한 것은 뭐예요? 소득 탄력성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이제 이게 딱 하죠. 먼저 볼까요? 가격이죠. 그 다음 교차죠. 소득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몇 퍼센트? 5%가 상승했죠. 가격이 5% 상승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0.5죠. 이렇게 되는 거죠. 0.5죠. 그럼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5, 25. 근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마이너스 2.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죠. 5%가 상승했습니다. 대체제니까 같이 상승해야죠. 교차당 3이죠. 그러니까 5, 3, 15. 1.5%가 상승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이죠. 근데 문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소득이 5%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건 모르죠. X예요, X.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가 1%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1.5 더하기 X가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x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잖아요. x가 2. 오케이? 맞잖아요? 전체가 1이 돼야 되니까. 이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다 2를 대야지 1이 나오니까 2죠. 그럼 x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5분의 2가 뭐예요? 5분의 2. 계산해요. 2 나누기 5.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0.4가 되는 거죠. 뭐 이것은 우리가 가장 간단한 계산 문제고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죠. 6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6번 문제는 A지역의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량을 계산할 때는 불변이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 변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큰 것만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더 큰 것만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답만 하나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거든요. 지금 옳은 거 고르라는데 봐봐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했단 말이에요. 동시에 감소했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크다는 것은 더 큰 것만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죠.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크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1이 이동해야 되죠. 즉 A점이 B점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은 인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도 적어져야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즉 6번 같은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이처럼 하나가 불변이라 그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왜? 변하는 것만 곡선을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두 개 다 변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것만 변화시키면 된다. 우리가 연수 문제 때도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상향시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런 봐봐요. 상향이죠. 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상향, 이게 하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죠.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감소하는 것은 이거 하향 시장이죠. 후퇴 시장이죠. 후퇴하고 있는 거죠.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경기의 정점에 도달한다. 경기의 정점으로 도달하는 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상향 시장이죠. 상향 시장입니다. 그다음 하향 시장 국면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아니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향 시장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상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4번. 회복 시장 국면에서는 오케이? 이제 침체기에서 이제 상향 국면으로 들어가는 회복이죠.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죠. 이게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회복하면 이제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하향기에는 뭐예요? 하향기에는 매수자가 주도해요. 그러면 회복에서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 시장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이제 안정시장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거죠. 불황에 강한 시장. 오케이. 불황에 강한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과거의 거래 가격을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과거의 거래 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 가격을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뭘 우리가 핵심이냐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상향과 하향이에요. 상향과 하향.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만 하셨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8번 문제 봅니다.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는 다음 조건 같이 변화했습니다. 이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단 P는 가격, Q1D, QD2 수요량이죠. 쭉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제가 이걸 안 써놨느냐면 항상 이거예요. 이런 봐봐.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리죠. 변화 전과 변화 후예요. 그러면 변화 전이 이제 봐봐요. 이걸 빼놨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면 변화 전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120 마이너스 2P는 얼마 돼요? 2P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 후는 뭐예요? 변화 후는 120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분수가 나와요. 2분의 3P죠? 똑같이 2P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죠.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쭉 넘기죠. 그러면 4P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넘겨야 되죠? 이렇게 넘기니까, 그럼 이렇게 넘겨야죠. 14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P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 그럼 거래량은 얼마예요? 35를 더해보면 되죠. 여기에 35를 더해보면 50이 되는 거죠. 50. 오케이? 35 더하면 2 곱하기 35, 70이에요. 70 빼기 20은 5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분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 2라는 것은 뭐예요? 2분의 4죠. 2분의 4에다 2분의 3을 더하니까 2분의 7P가 되는 거죠. 2분의 7P가 되는 거죠. 얘는 역시 140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P가 얼마예요? P가. 곱하기 7분의 2 하면 되죠. 여기 곱하기 7분의 2 하면 되죠. 7분의 2를 하면 1이 되니까. 그래서 P가 얼마가 된다? 40이 되는 거예요. 그럼 40억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은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5만큼 상승하고 거래량은 10만큼 상승하죠. 오케이? 그래서 가격은 얼만큼? 5만큼 상승하고 거래량은 10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 8번의 문제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해서 너무 접근 자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8번 같은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항상 이렇게 변화죠? 변화 후. 근데 혹시라도 이 분수를 계산 못해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분의 7을 1로 만들면 곱하기 7분의 2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곱하기 7분의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이는 7. 오케이? 2024.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40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풀어야 됩니다. 9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애곡 현상이 나타나죠. 특히 이 부동산 자체가 개별성을 갖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 심하죠.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단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탄력성이라는 건 뭐예요? 대응의 정도죠. 근데 부동산은 단기에는 대응이 힘들어요. 단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는 수급 조절이 용이하지 않죠. 용이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매도인의 요구 가격, 이 사이에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도 할당 효율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다뤘던 거죠.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은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동일하면 이걸 이제 할당 효율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만 동일하면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9번의 문제도 우리 수험생들이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프가 나오죠. 하프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투자론에서 이제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 봐보면, 기억, 니은 쭉 있죠. 다,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어려운 시험 문제 맞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공리의 바탕을 더 맞죠. 효용이 클수록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죠. 이것을 대전제 조건으로 해서 하프와 모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맞아요. 2번,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의 크기에 맞죠? 매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마찰 계수의 성에 비례한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매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옳은 질문이고,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통 조건이 나빠지면 당연히 마찰 계수는 커져요. 오케이? 다시 한번. 교통 조건이 나빠지면 마찰 계수는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도 마찰 계수가 결정되거든요. 봅시다. 우리가 면도기라 해봐요.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이건 이제 흔히 우리가 편의품이죠. 그러면 일회용 면도기는 가장 가까운 데서 사는 거예요. 멀리 절대 안 가죠. 왜 그래요? 일회용 면도기는 마찰 계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품이라 그러죠, 우리가. 편의품은 마찰 계수가 크기 때문에 멀리 절대 안 가요. 가까운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고도의 전문 물건 봐봐요. 전문 물건, 전문품. 우리가 카메라도 아주 카메라 작가분들이 사용하는 고도의 전문품. 이런 것은 좀 멀더라도 기꺼이 가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용품은 마찰 계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간다는 거죠. 하지만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같은 편의품은 마찰 계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멀리 안 가고 집 앞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도 마찰 계수는 결정되는 겁니다. 옳은 질문이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 제로섬 게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게 뭐냐면 제로섬 게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막고예요. 막고 알죠? 두 사람이 고스톱 치는 걸 막고라 그러죠? 이게 제로섬 게임의 가장 전형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갑돌이와 을돌이가 막고를 해요. 그러면 얘가 잃은 만큼 얘가 가져가는 거죠. 오케이? 얘가 잃은 만큼 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잃은 것과 딴 것을 더하면 항상 0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더하면 제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0만 원을 잃었죠. 그럼 얘는 반드시 10만 원을 딴 거예요. 둘을 더하면 0이죠.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이해가 안 되면 막고가 가장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프 모형은 뭐예요? 상권을 놓고 경쟁하죠.
A지역이 다 가져가면 B지역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A지역의 상권의 사람을 B지역이 뺏어가며 가져간 만큼 이쪽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맞아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인데 굉장히 지금 해설을 하고 보면 쉽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11번의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이론이죠. 오케이. 하프 나왔으니까 레일리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크리스털로도 나오겠잖아요. 봅시다. 인간의 정주체계, 분포 원리와 상업 입지의 계층계를 설명하고 있다. 요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답이 나오죠.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뭐 한다? 중심지가 형성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면 중심지가 성립되는 거죠. 오케이? 누구예요?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바로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의 핵심이 뭐예요?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면 중심지가 성립된다. 12번 문제 봅니다.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주어졌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서 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34회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33회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보 가치를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 문제가 왜 우리 수험생이 어렵다고 느끼냐면 차분한 마음으로 충분한 시간으로 풀면 이거 못 푼 사람 없어요.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때 어렵다? 당일날 이걸 푼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결국은 연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 가치를 구할 때는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면 차액이에요. 차액. 차이 액수. 차이 액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안 될 확률이 나와야 돼요. 안 될 확률. 안 될 확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누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나누기를 뭘로 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이제 봐봅시다. 먼저 차액을 구해야 되죠. 차액을 구해야 되는데 대형마트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 A토지가 있는데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될 가능성이 45%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되면 1억 1천만 원이죠. 개발되지 않으면 4억 8천만 원이죠. 이 차액이 나와야 돼요. 이 차액. 차액이라고 그랬을 때는 개발됐을 때와 개발되지 않았을 때 차액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봐봐. 12억 1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을 빼요. 빼보면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니까 빼요. 그러면 7억 2,600만 원이 되는 거죠. 7억 2,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안 될 확률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성이 45%잖아요. 안 될 확률은 당연히 55%니까 여기가 0.55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대형마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차액에다 안 될 확률 나누기 할인율로 합시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볼게요. 대형마트가 쭉 있을 때, 일단 A터즈가 있죠? 2년 후란 말이에요. 2년 후.
2년 후. 2년 후를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할인율이 10%예요. 할인율이 10%라 해서 0.1로 나눠버리면 큰일이단 말이에요. 0.1로 나누면. 근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0.1로 나눈 사람들이 많아요. 0.1로 나눈 게 아니죠. 한번 봐볼까요? 그 유명한 시,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퓨처 밸류잖아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후를 현재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봐봐요. 나눠줄 때 2년 후니까 얘가 자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2년 후죠? 두 번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R이잖아요. R이 10%죠. 그러니까 0.1이죠. 근데 1 플러스 0.1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뭘로 나눠줘야 돼요? 0.1로 나눈 게 아니라 1.1로 한 번 나눠줘요. 근데 두 번을 나눠줘야 되니까 또 나누기 1.1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차액 구했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죠? 이거 나오죠? 이것을 한 번 1.1로 나눠줘요. 또 한 번 1.1로 나눠줘요. 그러면 정보의 현재 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1이 들어간다는 걸 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할인율이 10%라 해서 0.1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0.1, 1.1로 나눠준다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걸 0.1로 나눠버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인데 2가 있으면 두 번 나눠줘야 되는 거. 3이 있으면 세 번 나눠줘야 된다는 거. 1 플러스 할인율이니까 1.1이어야 된다. 할인율이 10%로 주어졌을 때는.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몇 번? 이게 나와요. 계산해보면 3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한번 눌러봐야 돼요. 계산 문제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 가치가 나오면 차액에다가 안대락률에다가 나누기를 뭘로 해주느냐는 거예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나누기 해준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뭘로 나누기를 해주는지를 착각에 빠져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하고 하는 것이 기출해설 강의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의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지대 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 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 이용에 토지가 할당된다. 이 첫 번째 지문을 보시고 우리 수험생들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아요. 근데 없어요. 이때 당황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면 농산물의 생산활동, 입지 경쟁 과정에 토지 이용이 할당되어 지대가 결정되고 이를 입찰지대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방농업에 갈수록 조방농업이 있죠. 왜 그래? 이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지대가 이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티네는 이치지대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알론소인데 여기까지 오면 오케이?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치, 중심지는 지방농업, 교외로 갈수록 조방농업. 그러면 이제 티넨의 이치지대설로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14번 갑시다. 레일리 나와야죠. 하프도 나왔죠. 크리스탈도 나왔죠. 당연히 레일리 나와야 되죠. 레일리의 소음의 중력 모형에 따라 C도시의 소비자가 A도시와 B도시에 소비하는 월 추정 소비액은 각각 얼마냐는 겁니다. 일단 그래야죠. 그래야 됩니다. A, B입니다. C죠. 이렇게 해야죠. 먼저 C에서 A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A까지 거리 봅시다. A와 C까지 거리는 5km. B와 C까지 거리는 2km. 나왔죠? 인구 얼마예요? 인구. A도시 인구 1십 100, 1000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5만 이렇게 써야죠. B도시 인구가 3만 2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문제는 지금 C도시의 인구는 소비자고 A, B 도시에만 소비하고자 할 때 A도시와 B도시의 각각 소비와 월 추정액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구해잖아요.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면적이 인구수로 하는 거니까. 그럼 뭐 A 한번 봅시다. 거리의 제곱 5호 25. 맞죠? 5호 25. 그냥 5만. 그럼 여기는 2는 4. 4죠? 거리 제곱이니까 2의 제곱 2는 4. 오케이? 32,000이죠. 오케이? 이게 이제 더하는 거죠. 그 다음 A로만 해봅시다. A만. 그러면 5, 25죠? 5만이죠.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분자로 갔잖아요. 계산하면 10분의 2가 돼요. 그러면 A로는 10 중에서 2가 가는 거죠. 그럼 B로는 10 중에서 8로 가는 거예요. 예, 여기가 A가 들어가면 10분의 2니까 A로는 10분의 2, B로는 10분의 8이 가는 거죠. 그러면 A로는 얼마로 간다? 봐봐요. 10억이죠. 10억이 10분의 1로 가니까 2억이 가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8억은 1이 가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레일리는 일단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 근데 이거 그리다 보면 이제 계산하기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좀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 이 정도, 이것도 눌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계산 문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손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계산 문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손이.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서, 머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손으로서 계산기를 눌러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15번 봅시다. 다음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기억법.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산업 입지의 영향 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얘는 비용이 적어야 되고 이익은 커야 되죠. 이렇게 구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거. 그러니까 얘를 고려해서 전체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 집적이익은 비용이 아닌데요? 이것까지 고려한 전체 비용이 다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이죠. 이것을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는 겁니다. 레이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죠.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과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 맞죠? 수요.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해리스와 우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죠. 단일의 중심 업무 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분리된, 그러니까 다핵이죠. 다핵. 점진적으로 통합되어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죠. 답은 5번인데요. 5번. 다 맞는 지문인데 이게 좀 힘들죠. 이런 문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학자들의 견해가 나왔을 때는 그 지문 중에 한두 개를 바꿔서 틀린 지문 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기는 좀 힘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공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법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법을 배우신 분들은 다 이렇게 외우죠. 이 용도 지역을 어떻게 외워요? 앞글자다서 외우잖아요. 도간 농자 이렇게 외우죠. 앞글자 맞다고 뭔지 모르면 안 되죠. 도시, 관리, 오케이,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외우잖아요. 공법을 하신 분들. 그러면 다시 지금 도시 지역을 다시 뭘로 우리가
외우나요? 글자 따서 주상공록 이렇게 외우죠. 지금 여기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주상공록이 있는 것은 녹지적밖에 없잖아요. 녹지적. 주상공록, 녹지적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제 16번의 답은 1번인데 이 16번의 문제는 1차와 2차를 전부 다 준비하신 분들은 쉽게 풀었어요. 근데 이것을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맞기 좀 힘든 문제입니다. 공법 문제가 이제 자꾸 우리 학계론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본 이론 때. 17번 문제 봅니다. 아주 쉽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법령상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오케이. 직접 수행하는 게 뭐예요? 직접 수행. 상근은 자기관리회사잖아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에 이탁하는 건 뭐예요? 이탁관리죠. 자기관리, 이탁관리. 오케이?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다 맞았을 거예요. 왜? 부동산 관리는 자기관리, 이탁관리. 그 다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3개밖에 없거든요. 자기관리, 이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18번의 문제를 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거죠.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아니, 얘는 시행되고 있죠. 근데 얘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게 뭐예요?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 토지 초과이득세. 오케이? 토지 초과이득세. 이 3개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시행하지 않잖아요. 이거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1번 틀린 거죠. 토지 비축제도 누가요? LH공사가 하잖아요. LH공사. 오케이? 토지 비축제도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아니죠. 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적인 수단이고 얘는 간접적인 거죠. 얘는 간접이고 얘는 직접이에요. 근데 둘 다 간접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죠. 토지 비축제도는 직접적인 거고 부동산 가격 공시가 간접적인 거죠. 3번. 법령상 개발 부담금제가 재건축 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됐다. 이건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얘는 이제 1990년이고 재건축 부담금이 이제 2007년이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하는 방식으로 풀어야지 이건 외우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외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수험생이 이런 것까지는 안 외우거든요. 답은 일단 3번입니다. 먼저 도입됐다.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은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고 그 값이 클수록 더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해요? 연소득분의 주택가격이단 말이에요. 근데 크단 말은 내 연소득분의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것은 주택 구매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쉽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부동산 등급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법률이에요. 얘는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19번입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지방세가 총 11개가 있어요. 11개.
이제 기본 이론 시간 때 제가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 다 국세에 속해요. 맞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다 지방세입니다.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 상속세는 국세고 재산세가 지방세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는 보유세예요, 보유세. 상속으로 취득할 때 내는 게 상속세고, 이건 틀린 거죠.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 내는 게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 내는 거죠. 그다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 다 국세인데, 오케이? 얘는 보유 단계 맞아요. 근데 증여도 뭐예요? 취득 단계죠. 상속이나 증여는 취득 단계에서 내는 겁니다. 틀린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0번 문제 봅니다. 역시 얘도 공법인데요. 근데 이건 공법이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잘 다루는 거거든요. 먼저 뭘 우리가 해야 되냐면 다중과 다가구 한번 봐볼까요? 다중과 다가구. 이 다중과 다가구는 3층 이하예요. 그 다음에 660 이하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연립과 다세대 한번 해봅시다. 연립과 다세대는 전부 다 4층 이하예요. 근데 얘는 초과고 다세대는 이하예요. 연초 하죠. 우리 수험생 연초. 오케이? 연초.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됐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4층이죠. 그러니까 다중과 다가구는 빠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 쭉 있죠. 바닥 면적이 660평방미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초과는 안 되죠. 초과가 연립주택이니까 빠져야 되죠. 오케이? 모든 세대에 지혜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세대죠. 선생님, 기숙사에 어떻게 여러분 기숙사 생활했는데 모든 기숙사에 치사 시설이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다세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축물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거든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21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21번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투자자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와 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자산관리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되죠. 금리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오케이? 당연히 최소한에 필요한 요구 수익률도 상승시키게 되는 거죠. 왜?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거죠. 3번. 동일 투자 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이염을 기피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이염이 요구 수익률에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민감도 분석을 통해 미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의 영향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민감도 단어 그대로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오케이? 비용과 편익에 어느 정도 민감한지를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을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는 것이다.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죠. 얘가 아니죠. 그래서 순양가나 수익성지수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하는 거고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것은 내부 수익률법밖에 없어요. 뭐 이 문제는 너무나 당연히 이제 5번이고 여러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22번의 문제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0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 이용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아니죠. 여러분 너무 쉽게 마이너스 1,
1, 이 사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연 감사 효과가 큰 거죠. 뭐 얘도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비체계적 위험이 최소화되는 것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거지 0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 이게 틀렸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2번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하는 겁니다. 단순 평균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가중 평균하는 거고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 있죠. 수익률, 분산은 이음이죠.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이음의 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최적 포트폴리오 선정도 투자자 이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면 최적의 포트폴리오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22번의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음의 감소 효과가 크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셨어도 푸는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3번의 문제를 봐요. 굉장히 난이도 상짜리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공식이거든요. 가격은 자본의 환원율분의 순영업소득이거든요. 영업이란 말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자본 환원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본 환원 이율이에요. 이율. 환원율이 자본 환원 이율입니다. 이 공식을 알고 있었으면 문제를 풀고 이 공식을 몰랐으면 그냥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거든요. 자본 환원율은 시장 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거고 기회비용을 당연히 반영하고 금리의 상승은 환원율을 높이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환원 이율도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이게 이제 3번이거든요. 순영업소득이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얘가 일정할 때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의 상승은 얘가 일정한데 가격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분모가 내려가야 되죠. 자본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거죠.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런 문제는 이 공식 모르면 그냥 찍었어야 돼요. 오케이? 왜? 학교로만 푸는 게 아니라 민법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민법도.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나는 28개를 맞아야 된다. 이 생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임했을 때는. 그 다음 투자 위험의 감소는 환원율을 낮추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이치 등 특성에 따라 자본 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용도가 다양하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3번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다 좀 혼합되어 있는 지문들인데 이것을 아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출제자는. 이 공식을 아느냐. 24번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뭐 봅시다. 수익률법과 승수법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림 잡아 산다. 그래서 어림세법이라 그러죠. 투자형 시간과 반영 안 하잖아요. 어림세법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시간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시간, 흐름이죠, 흐름. 미래 것을 현재로 바꾼다거나 현재 것을 미래로 바꾼다거나 할 때 이런 시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거잖아요, 형가법. 형가,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는 거. 그래서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형가법, 내부수익률법, 형가법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세법은 시간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산 현금 흐름에 따라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지출의 횟수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출의 횟수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기대하는 수익률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다음 세후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연금 흐름의 오케이 비율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투자의 타당성은 총 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총 소득 승수는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부채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이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왜? 소득 대비 부채가 높으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지금 해설 강의할 때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의 가치, 현금 흐름의 시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순현가,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현가법이고 두 개를 어림세법이라 그러는데 어림세법은 시간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봅시다. 다음에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순소득 승수죠. 순소득 승수입니다. 그럼 봐봐. 이 순소득 승수에 이것도 역시 공식이거든요. 쭉 주어졌는데 공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죠.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 총투자액은 나왔네요. 오, 10,000원, 1, 10, 100, 1000만, 10,000원이 10,000개. 이거 얼마예요? 1억이란 뜻이죠, 1억. 오케이? 그러면 얘가 1억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을 곧바로 줬네요?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되잖아요. 유효가 얼마야? 1,000만 원이잖아요. 유효가 1,000만 원. 그러면 영업경비 빼야 되죠. 500만 원 그냥 줘줬어요. 그럼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500만 원이잖아요. 1억을 500만 원으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1억을 500만 원 나눠주면 20이잖아요. 근데 25번의 문제는 주어진 것만 많아요. 근데 총투자액과 순소득만 구하면 되는데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 주어졌죠. 순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비용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됐죠? 그 다음 26번의 문제거든요. 그럼 봐.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을. 자기 자본분에 뭐가 들어요? 순영업소득이 들어가야 되죠. 플러스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들어가야 돼요. 빼기 이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 공식이에요, 공식. 결국은 여러분들 봐봐요. 25번이나 26번은 공식을 암기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공식을. 근데 이런 것도 공식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기계처럼 손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번 이제 볼게요. 2억이죠? 매입 가격이 2억입니다. 오케이.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연 700만 원이에요. 연 700만 원입니다.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3%죠. 연 5%예요. 이자율이. 오케이. 그럼 봐봐.
먼저 이것은 타인 자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타인 자본이 없는 니은부터 구하는 게 가장 빠르죠. 그럼 니은은 2억이잖아요. 자기 자본 2억이잖아요. 부채가 없으니까 2억인데 자기 자본만 했으니까 2억이죠. 그러면 순영업이 얼마예요? 700만 원이죠. 플러스 상승분이죠. 2억의 3%예요. 2억의 3%. 이 3은 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본만 했었죠. 부채가 없죠. 그러니까 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6.5예요. 6.5. 오케이? 6.5. 그러면 니은이 6.5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뭐예요? 2번과 4번에서만 찍어야 돼요.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뭐 이제 기억을 구해 봐야 되거든요. 기억을 구해 봅시다. 근데 자기 자본이잖아요. 근데 기억은 타인 자본이 40%예요. 2억의 40%는 내 자본이 아니에요. 그러면 2억의 60%가 내 자본이잖아요. 6이 12, 1억 2천이에요. 오케이? 영업소득 700 똑같죠? 오케이? 상승률 600 똑같죠? 2억짜리가 3% 상승했으니까. 근데 이자가 있죠? 얼마를 꼬은 거예요? 8천만 원을 꼬았죠. 내 자본이 1억 2천이니까 8천만 원 부채란 말이에요. 근데 8천만 원을 3%. 3파는 24. 그렇게 계산해야 되나요? 봐봐요. 연율이 5%예요. 이건 연간 상승률이 3%고 우리 수험생들이 퍼센트 나오면 그냥 잘 안 봐요. 시간이 쫓기니까. 이자율이 5%라고 이렇게 상시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5파는 40.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00만 원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7.5예요. 7.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7.5%. 오케이?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6.5%, 7.5%가 나오는 거죠. 오, 선생님 이거 했더니 6.5, 아니, 곱하기 퍼센트지를 물어봤으니까 나온 거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6.5%가 나온 거고 7.5%가 나오는 거죠. 퍼센트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7.5잖아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계산하기 편한 것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 보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핵심적인 공식은 내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암기에 입각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 다음 27번의 문제입니다.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융을 확대합니다.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때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아니잖아요. 하락에 대처하는 거죠. 하락에 대처하는 겁니다. 지금 22년 올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니까 하락을 하니까 확대해주고 금리도 인하해주고 대출 규제 완화도 해줘야죠. 그래서 상승에 대처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에 대처하는 겁니다. 부동산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현실하고 일치시키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하락하는데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네.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가.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봐봐요. 분명히 또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돼요. 환율 방어 등을 위해서. 또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올리는 거고. 그러면 정부가 주택소비금융을 확대해요. 금리를 인하해요. 대출도 막 완화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대출 쉽게 해줘요. 그것은 주택가격의
하락기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하락기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2번.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 구입 능력을 제고시켜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하죠. 맞죠? 소비금융을 늘려주니까. 대출을 쉽게 해주니까. 주택자금 대출의 확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왜? 자금 확보가 쉬워지니까. 주택금융은 주택과 같은 거주용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거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구입에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 문제예요. 이런 질문 나왔죠. 그럼 내년에 틀린 질문, 이상이라 그러면 틀린 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하는 것이 주택도시기금입니다. 28번 봅시다. 너무 쉽죠? 주택연금 관련 법률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뭐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주택금융공사. 오케이? 한국주택금융공사고, 뭐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LH공사, 얘는 토지은행, 토지비축제도를 하는 거죠. 오케이? 29번 한번 봅시다. 봐봐요. A씨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참 감사해요, 잔액을 물어본 거예요.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오케이. 잔액만 물어본 거죠. 이건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역시 공식을 아느냐의 문제거든요. 대출 잔금, 남아있는 잔금을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자녀분의 현가계수예요. 자녀분의. 만약에 이 공식을 알고 있었으면 쉽게 푸는 거지만 이 공식 모르겠으면 이거 찍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왜? 선생님 나 이거 전체의 연금계수분의 자녀분의 연금계수 비율을 구해가지고 원금에다 곱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풀 수 있겠느냐고요. 제한된 시간에. 방금 풀었던 방식은 잔금이 아니라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건 감정평가에서 출제된 기출문제거든요. 아마 출제자가 그렇게 내고자 했었다 할지라도 우리 공인중개사의 어떤 특성을 해서 잔액을 물어봤을 거예요. 왜? 공식 알면 풀 수 있게끔. 그럼 원리금 나왔잖아요. 원리금이 얼마예요? 원리금. 대출은 고정금리죠. 연 5%죠. 쭉이죠. 월별 원리금이 54만 원이에요. 그럼 54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잖아요. 근데 30년이잖아요. 오케이? 5년이 지났어요. 오케이? 30년인데 5년이 지났으니까 잔존하는 그 25년 현가계수 나왔잖아요. 곱하기 171.06 곱해주면 돼요.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준 것은 이거 역수가 현가계수잖아요. 이 역수가. 근데 그거 갖고 풀어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 잔액만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잔액을 딱 구해보면, 계산해보면 나오죠. 계산해보면 9237 이렇게 나와요. 9237. 오케이.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문제도 공식을 알고 있었을 때만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계산 문제는 공식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30번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뜻이 뭐냐는 거죠. 가중평균 상환기간. 이건 회수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회수기간. 이게 뭐지? 머릿속에서 혼동이 되는 순간 못 풀어요. 이걸 해수기간이라는 거 알아야 되죠. 그럼 해수기간이 가장 빠른 것이 원금균등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원리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들어가면 체증식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이죠. 만기 일시는 이자만에다가 만기의 원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없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죠. 기억, 니은, 디귿. 오케이? 답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 31번의 문제입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 잘 안 다루죠. 우리 학계론에서 여기까지는 잘 안 다루는데 오케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해야 되겠죠. 다음부터 답만 간단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PF 자산 담보부 기업업은 반복적 유동화는 금감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무기간 정도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암기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 5번이 답이다, 내가 다 찍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이 정도,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도, 오케이. 자산 유동화도 감독 기간이나 주무 기간 정도는 암기를 하는 것이 내년도 시험에 좀 대응 방식이겠다. 우리 이런 걸 지금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다음 32번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거. 영구임대, 영구죠. 국민임대 30년간 사는 거죠. 영구 사는 거고. 분양전환 공공임대. 기존 주택을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죠. 오케이. 아니, 이거 봐봐요. 당연사. 공공임대를 물어봤는데 왜 민간임대가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물어봤는데 이거 민간임대주택이 나오면 말이 안 되죠. 답은 4번입니다. 33번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뭐 이건 틀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해봅시다. 시장 점유가 있고 고객 점유가 있고 관계 점유가 있죠. 오케이. 시장 공유는 이제 공급자 중심이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STP죠. 그다음 포피 믹스가 있죠. 오케이. 그다음 고객 점유에는 얘는 이제 수요자 중심인데 고객이 수요자니까 여기는 AIDA가 있죠. 오케이. 그다음 관계라는 건 수요자와 공급자를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관계가 지속화됨으로써 이제 브랜드 가치가 성립되기도 하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볼게요. 시장 점유 전략은 수요자 측면에 이거 틀렸네. 답 1번이네.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이에요. 공급자 중심. 뭐 이거 틀리면 안 되죠. 2번. 적응 가격 전략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량을 늘리도록 유도하게 가격을 다르게 가격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이거 뭐 기본소에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물어본 거니까 접근하시면 되고 답은 1번이고 마케팅 미스죠. 기업의 부동산 상품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에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입니다. 시장을 세분화시키죠. 세그멘트. 수요자 집단은 인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5번 고객 점유죠.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말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1번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고. 34번 문제 봅니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오케이? 전문성, 효율성. 전문업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대형 건물에서 좀 유리하고 기밀 유지가 안 되죠.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탁하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탁하는 거니까.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35번은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론에서 이제 이론 문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죠. 이론 문제라고 부르는 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감가 수정과 관련된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물리적 아니죠. 당연히 감정평가라는 건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내용 연수도 당연히 경제적 내용 연수해야 되지. 요거 아닌, 그러니까 요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옳은 거 고르라 그랬죠. 기억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불행하게 기억이 하나밖에 없어요. 니은 번.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오케이?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니은 맞네요. 니은 들어가야 되죠. 오케이? 감가 수정 방법에는 내용 연습법, 관찰, 분해법 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관찰에서도 하는 거고 분해에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오케이? 이거 맞고. 그다음 내용 연습의 정액, 정률, 상환기업 맞죠? 정액, 액수가 똑같이 감가시키는 거고 정률, 비율이 똑같이 감가시키는 거. 상환기업, 이자까지도 반영해서 하는 거죠. 맞죠?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매년 아니죠. 감가액이 똑같은 것은 정액법이고 정률법은 율이 같기 때문에 액은 적어요. 봐봐요. 100만 원에 10%는 뭐예요?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의 10%는 91만 원이 돼야죠. 오케이? 9만 원. 여기는 10만 원이지만 여기는 9만 원이잖아요. 율이 10%지 액은 다르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미음 틀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36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원칙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또는 요청했을 때, 의뢰인의 요청했을 때, 세 번째가 사회 통념상 필요할 때. 이 세 개지죠. 그럼 봅시다. 감정평가 법인 등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검토해야죠. 검토를 해야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4번이고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합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해야 돼.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급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37번의 문제를 봅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필요하다가 시간을 막 민법도 풀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문제 많이 찍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보면 수익가액을 물어봐요. 수익가액. 그럼 수익가액은 어떻게 해요? 수익가액은 환원이율 분의 순영업소득이죠. 오케이. 이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오케이. 환원이율을 먼저 구해야 되죠. 환원이율. 환원이율 딱 있네? 봐봐요. 이렇게 있네. 맞잖아요. 토지는 60%인데 5%. 건물은 40%인데 10%.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죠. 오케이? 그럼 환원율이 얼마가 나와요? 환원율이. 그러니까 60 곱하기 5%는 3%죠. 건물은 40 곱하기 10이니까 4%죠. 그럼 얼마예요? 3%, 4%. 그러면 여기 7%예요. 환원율은 딱 7%로 나와야 되죠. 오케이? 그럼 7%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7%가 0.07이잖아요. 오케이?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영업소득 구하면 되잖아요. 순영업소득. 봅시다. 가능 총소득이 4,400만 원입니다. 빼야죠? 10%니까 뭐예요? 440만 원이죠. 오케이?
빼줘야 되니까 4,400만 원에서 이거 빼줘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 뭐 또 빼줘야 돼요? 뭐? 영업 경비 빼줘야죠. 영업 경비 여기서 나오잖아요. 가능 초소득 2.5%. 4,400만 원에 2.5%가 뭐예요? 4,400에 2.5%가 11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4,400만 원에서 440만 원을 빼주고 또 110만 원을 빼주죠. 오케이? 그걸 0.07로 나눠줘요. 맞죠? 0.07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얼마가? 550 이게 나와야 돼요. 550.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예요. 공식을 아느냐의 문제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아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 빼주고,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서 유효가 나오면, 유효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잖아요. 결론은 뭐다? 그러면 한원율은, 한원율 나왔는데 이렇게 곱해 줘서 나와야죠.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 공식을 모르면 계산 문제 자체가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제가 주장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을 소홀히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38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 반드시 이것 때문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된다. 원래는 둘 이상인데 외적으로 지가 변동률이 없어요. 거의 변동률이 없어요. 근데 뭐 돈 들게 2개 이상으로 해요. 1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라 해서 틀린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법, 오케이? 표준지 단위면적 딱 가격 쭉 이런 것을 포함돼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히 포함해야 돼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 기준이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이게 아니죠. 중앙이죠. 중앙. 왜?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지자체장이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이죠.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에? 중앙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죠. 시군구가 아니라 중앙의 가격공시심의의 이 심의를, 이원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중앙행정기관. 어디에? 정부조직법 2조상. 청이잖아요. 청. 이런 걸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는 중앙이 하는 거지 시군구가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이잖아요. 주택은 어디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오케이?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하는 거지 감정평가법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주택이 무슨 표준과 개별이란 말이 있어요. 표준과 개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게 공동주택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9번입니다. 딱 보는 순간 우리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아마 실제에서 이거 찍었을 거예요. 왜? 민법 풀어야 되니까 찍었을 겁니다. 많잖아요. 많은데 문제 봅시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비중 가액이죠. 오케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상 토지고 여기가 이제 거래죠. 오케이? 근데 거래사례 가격이 얼마예요? 8억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8억. 고배하죠. 오케이? 근데 봅시다. 여기에서 대상 토지는 면적이 150인데 여기는 면적이 얼마예요? 동일하면 좋은데 면적이 얼마다? 여기 봐봐, 여기. 대상 토지가 시동 토지 면적인데 대지는 지목이죠. 오케이? 일반 주택이에요, 주택. 그럼 여기 봐봐요. 거래 사례의 의의는 보시면 거래 사례 용도 지역이에요.
근데 면적이 200이야. 면적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대상 토지를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항상 우리는 이제 거래 사례를 유추해서 이걸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50이 들어가요, 분자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봐봐. 사정보정 있죠? 0.9예요. 그러면 0.9를 곱해줘야 되죠. 이게 사정보정 0.9예요. 곱하기, 이제 봅시다. 시점보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가가 상승했어요. 상업지역은 4%인데 주거지역은 5%예요. 근데 여기가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점보정은 뭐가 돼야 돼? 1.05가 돼야 되죠. 5%가 상승했으니까 1.05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동일하니까 빼고, 열세잖아요. 열세. 그러니까 곱하기 0.95를 해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0.95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 곱하면 이게 나와요. 538650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여러 번 연습을 좀 했고 그러면 이게 한번 나오는데, 다 하다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찍지 않고 풀었던 분들은 이것 때문에 틀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주어진 대로 쭉 고백하는데 대상이 항상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대상이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분의 150이 되는 거예요. 면적이 다르니까 이것도 보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 보정. 그때 대상이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 분자로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20번의 문제를 한번 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 건데 얘는 비교법을 물어본 거예요. 비교법은 거래사례 비교법도 있고 임대사례 비교법도 있고 공시지가 기준법도, 이 세 개가 이제 비교법인데 3번 한번 보실래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하나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 이거 틀린 거잖아요. 거래사례는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 세 개는 이제 정리하는 시험 문제였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번에 33회 학계론의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킨다.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가 공부의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될까? 오케이? 그리고 내가 40문제를 다 맞는 게 아니라 내가 28문제나 30문제를 맞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핵기총 이론서부터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물론 이론서부터 다 다루면서 우리가 이렇게 커리를 진행하면서 포기할 거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계산 문제라고 다 포기해서는 안 되고, 계산 문제 중에서도 이론보다 더 쉬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손이 가는 연습.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해보는 연습.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꼭 암기하실 건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효율적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34회를 준비하는데 이 해설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